C 배신 하나 1984년 봄 일지 창섭은 형과 양구에서 만났다. 미리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 무언가에 골만하면 앞뒤를 못 가린 형이 사업에 성공할 리 없었다. 휴가 때 2층 집으로 이사가고 형 공장이 크게 확장된 것을 보고 창섭은 이상하다 싶었다. 초로에 50대가 들었었다. 미래 이 교수. 만나서 반가워. 지금은 이렇지만 난 창섭이 위대한 신학자가 될 걸 의심치 않아. 네? 이분이 큰 대출을 무담보로 알선해 주셔서 내 사업이 커졌던 거야. 감사드려라. 아니야. 그건 이 대표가 기술 특허에 능력이 있어 성공한 거지. 보안사는 마지막까지 경상과 창섭이 골머리였다. 문무대 강제 징집자들이 복교가 결정된 이상 경상과 창섭이 복학후 문무대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전두환과 보안사의 강제 징집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경우 사태가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회의를 이야기했다. 창섭의 형은 조그만 공장을 하다가 안 보이는 손이 큰 돈을 무담보로 대출받게 해주고 대기업에 대한 물량도 몇 배로 늘어나자 뭔가를 감잡았다. 장애가 심한 창섭의 동생이 반발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창섭의 어머니가 달랬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창섭이가 뭘 했어? 어떻게든 형들이 고쳐준다고 했지 않니? 넌 그저 형들만 바라보고 있어. 동생이 반발했다. 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큰형 둘째 형 팔지 마. 창섭의 형수가 나섰다. 어차피 둘째 형은 배신자예요. 왜요? 대련님, 둘째 형수의 은정씨 잘 알죠? 그럼요. 임신했다며요. 어차피 알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학교에서요. 뿌락지였대요. 그럴 리가. 더 나쁜 소문도 있고요. 형수는 은정과 형제의 소문도 알고 있었다. 의대 대학원에 그녀의 친구가 박사를 하며 조교를 하고 있어 돌아가는 얘기를 잘 알았다. 그럼 둘째 형은 배신자고 둘째 형수는 친구를 감시하는 뿌락지고 모두가 말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제 넓은 집에 살게 되었다. 거액의 무담보 대출, 창섭의 옵션은 하나였다. 복학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 D. 배신들 1984년 7월 12일 일지 해가 바뀌면서 지루해진 형주가 은정을 버렸다. 창섭으로부터 은정에게 제대하는 날 양구 터미널로 오라는 편지가 왔었다. 강원도 양구 터미널. 첫 휴가 때의 마장동에서의 열렬함은 어디 가고 이제 서먹서먹함만 서 있었다. 은정은 용기를 냈다. 나 할 말 있어. 지영씨가 희기랑 면회 왔었어. 은정은 입을 열었다. 형주가 은정을 임신시킨 채 떠나자 은정은 그만 살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덤성덤성 학교를 다니자 뿌락질러 그러는 줄 알고 지영씨가 다가왔다. 은정아, 잘 지내? 네, 언니. 미네르바 동산을 지나가다 은정과 마주치자 지영씨가 건넸다. 멍하니 지영씨를 바라보던 은정이 고개를 푹 떨어뜨리더니 이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은정아, 언니, 나 그만 살려고. 근데 홀몸이 아니야. 어떡해? 은정아. 지영씨는 그냥 은정을 안고 서서 함께 껴나 울었다. 밤새 둘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은정은 이제 진정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지영씨는 희교와 함께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창섭을 면회 왔었다. 둘은 서울로 올라와 곧바로 교회로 갔다. 누가 미리 전한 듯 종로구 청운동의 궁정교회에서 웨딩드레스도 준비해주고 창섭에게 맞는 사이즈의 성가복도 준비해주었다. 키가 퍽 작은 목소가 간단히 예식을 축복으로 맞춰주었다. 이제 당신이라 불러? 그래 여보. 씁쓸하게 웃으며 비행기를 탔다. 유학. 이 배신 또 하나. 1984년 가을일지 보안사는 1984년 7월 1승 1패였다. 종교 또라이 창섭은 그의 형에게 거액을 무담보로 대출받도록 해서 아웃시켰지만 경사는 유지부동이었다.
미숙이 벌써 둘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장인의 노렸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 칼끝이 무뎠다. 1984년 2학기는 맹숭맹숭이었다. 진극은 성적 장학금에 목을 메었다. 경산이 움직이면 도울까 스키가 바지 가랭이를 잡고 있었다. 오빠, 난 시집가면 신랑에게 큰 선물로 주려고 이제까지 잘 지켰는데 그냥 오빠 줄게. 내 순결. 어? 아우 좀 부담되긴 하는데. 스키는 자꾸 아프다고 했지만 진극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정말 아파서 미루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1학년생을 군대까지 갔다 온 복학생이 소녀의 순결 증명서를 훼손하고 있었다. 아 그만. 진극은 양보해서 2연전을 치렀다. 나 오빠 안 만날 거야. 지친 채 고난점에 떨어진 스키를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을 묶었다. 경사는 왠지 학교만 다니는 것 같았다. 웬일인지 몇 명이 빠진 문무대 피해자들이 1984년 2학기를 복학했다. 경산이만 2학년 2학기로 다니고 다들 1학년 2학기를 다시 다니고 있었다. 아니 고대 애들은 109명이나 전액 장학금 받았다며. 그 정도가 아니야. 졸업 때까지 공짜래. 우리 뭐냐? 장섭이 새끼 우리 잘리게 해놓고 자기는 미국으로 튀어? 은정이는 뿌락지였대잖아. 한 새끼는 배신자, 한 년은 뿌락지. 존나 특이한 커플이네. 벼락 맞고 다시 번개 맞겠지. 그러게. 모두가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경산이가 있잖아. 진극이도 있고. 혜전이도 만만찮아. 왕혜전 진짜 만만찮아. 대상이 문필은 고수잖아. 박대상 문필 실력 모르지? 아마 대가리는 봉식이와 쌍벽일걸. 하긴 그런 걸 보면 신은 공평해. 왜? 몰라붙냐? 진짜로. 하여간 기다려보자고. 보안사도 주시하고 있었다. 보안사는 문무대권으로 외대의 싹은 잘랐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3년 지나니 화를 키운 꼴이 되었다. 복학한 문무대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경우 보안사, 전두환 모두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었다. 전두환은 당시 실무자들에게 전별금을 듬뿍 안겼지만 자신들이 난처해지면 전두환이 직접 지시했다고 언론에 토로할 것이 뻔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하지만 보안사도 직업이다. 그들은 연속성을 갖고 일한다. 나름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고대처럼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면 외대 피해자들이 결집할 이유가 없었다. 학생처장과 학교 총장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고대에 비해 결집력이 약하니 사과할 필요도 장학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기네들이 당시에 총장과 처장이 아니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권위를 내세우고 있었다. 한경선이 기회를 노린 것이 안테나에 잡혔다. 그는 규칙적으로 각반에 한 명씩 만나고 있었다. 보안서도 각반에 한 명씩 심었다. 뿌락지. 자, 이제 누가 이길까? (1984년 11월 1일) 경산이가 나름대로 동을 떴다. 각반의 문무대 복학 친구 몇몇들이 움직였다. 홍보를 맡았던 대상이가 학보사 기자를 데려왔다. 학교 곳곳에 찌라시가 뿌려졌다. 여학생 화장실에도 대학원 빌딩에도 교수 연구동에도 찌라시가 골고루 퍼졌다. 198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문무대 저항이 빼곡히 묘사되었다. 50여 명의 문무대 복학생들이 총장실로 몰려갔다. 대학은 문무대 사건 진상조사를 위하여 학교,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문무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대상이가 간단한 문구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문장으로 끝내자. 그러지 뭐. 모두가 끄덕였다. 학교를 통해서 뿌락시 보고를 통해서 청량리 경찰서의 보안사는 시시각각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 이미 경산의 장인의 치부가 두터운 파일로 정리되고 있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남극인 뿐이다. 남극엔 어차피 먼지가 없으니까.
보안사의 작전이 프로다웠다. 한순간에 한경선을 빼버리면 문무대 복학생은 와해다. 대상에도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상은 친구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어. 진상조사만 하자고 하자. 2차 디데이에 신문사 기자들이 먼저 달려왔다. 대상이 한 수였다. 신문사 기자들에게 특이한 내용이 전달되었다. 외국어대에 의문사 6명 중 1명의 시신이 도착할 것이다. 의문사 6명. 강제 징집되어 군에서 의문사한 6명. 기삭감으로 듬뿍이었다. 정어리교의 진상규명이란 띠를 머리에 두는 경선이가 동을 떴다. 하지만 스크럼을 짤 인원이 50명은 고사하고 10명도 채 안 되었다. 도서관 옥상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시신도 내려오기는커녕 학교에 도착도 하지 않았다. 전날 은근한 소문이 돌았다. 야, 갈 거야? 글쎄, 이번에도 제적시킨대. 뭐? 창섭이 때문에 한 번, 경삼이 때문에 한 번. 야, 이번엔 감옥 갈지도 모른대. 진짜? 야, 씨발. 야, 가지 말자. 그래야겠지. 뿌락지는 보고했다. 그러게. 보안사의 승리였다. 경사는 학교를 그만두고 양구의 미숙에게 돌아갔다. 10-6상 사람백정 1 서문. 김영사. 알았어. 하도 갑갑하니까 그렇지. A 1995년 일지. 30대 중반쯤 됐을까. 창식은 상대편이 자기보다 서너 살 아래려니 했다. 전날 찾아왔던 사람은 비싼 선물 세트를 놓고 갔었다. 한우, 소고기 선물 세트였는데 무척 비싸 보였다. 신사분이셨어요. 아내는 잘 기억해보라고 했지만 창식은 전혀 감이 안 잡혔다. 박대상입니다. 안 돼. 그런 비싼 선물을 거래처에서 가져온 걸 들고 왔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워낙 작고 가는 눈이 수박에 손톱 낸 것처럼 뜨는 둥 마는 둥이었지만 범상한 표정은 아니었다. 아유, 제가 술을 전혀 안 해서. 아닙니다. 저도 새벽에 일 나가거든요. 결국은 찾아왔다. 군대 후배로부터 자기 부대 총기의 분실로 고대 외대생이 159명이나 제적당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리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1982년 6월 16일, 17일, 18일 형이 자기가 훔쳐온 M16으로 은행강도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자신도 구속되어 조사받을 때는 형사의 말에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소름이 끼쳤었다. 이창식, 네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알긴 아냐? 예, 제 총기 탈취가 뭐 그렇게까지 그 정도가 아니야 임마. 너가 M16 한 정 훔쳐서 고려대 외국어대생이 159명이나 제적당했어 임마. 왜 제가 총을 훔쳤는데 대학생들이 160명이나 제적을 당해요? 나도 몰라. 알아서 뭐해. 대학생들이 다 뒤집어 쓴 거지. 녀석들 하는 공문 안 하고 왜 대머지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임마, 너 하나 때문에. 김영사. 알았어. 하도 깝깝하니까 그렇지. 아직도 그들의 표정이 기억났다. 신사복은 의외로 담담히 얘기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편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대상은 문무대 일이 세월이 지나가도 이해가 안 갔다. 직장이 안정된 뒤 그는 이것저것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기 시작했다. 의심의 빙산이 일각을 드러냈다. 빙산은 그냥 얼어붙은 문무대 사건이 아니었다. 잘 조각된 빙산이었다. 그 얼음의 칼로 우릴 159명이나 난도질했다. 서린호의 형량이 너무 적었다. 그의 형이 애인을 스타킹 끈으로 살해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됐다.
몇 달 전 동생에게 총기까지 훔쳐오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공범을 죽이고 이를 매듭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되었다. 그리고 주범 설현호가 교도소에서 자살한 것도 말도 안 되고 뭔가가 있어. 뭔가 있어. 그는 돌아 설현호의 교도소 직원을 연결했다. 다행히 오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설현호가 평소에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것과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켜서 자신이 이렇게 됐다고 늘 한탄했다고 했다. 또 사망 직전 그가 교도소 내 성당 모임에 나가며 신부들과 면담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면담 내용의 페이지는 분실이었다. 또 사망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대상에게는 애인을 죽였다는 그 스타킹끈이 어떻게 재소자의 손에 있었고 그 끈으로 자살했다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었다. 그것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다. 조금 드는 돈을 들여 흥신소를 고용했다. 형제의 누이가 있었다. 그 사건 뒤로 누이가 형제를 대신해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었다. 32평 아파트의 구입 시기가 사망 사건 얼마 후였다. 누이가 혼자 자녀들을 겨우겨우 키우다 남동생의 사망 얼마 뒤 아파트를 구입했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조사했어요. 그러다 다치시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각오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제 형량이 너무 적고 형도 형량이 적은데 누이가 면회 갈 때마다 형이 억울하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끝났죠. 끝나긴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고 다니는 게 왜 문무대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나 의심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더 나쁜 예감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우리 친구 중 하나가 아주 나쁘게 됐는데 걔가 아마 설인호 씨 당신 찾아올 겁니다. 혹시 이창섭 씨인가요? 망연자실하며 설인호가 물었다. 아세요? 그럼 왔었나 보군요. 네, 아주 오래전인데 결혼 직전이었어요. 설인호는 아내와 결혼 직전에 온천에 갔을 때 이야기를 했다. 대상이 나름대로 메모도 하는 것 같았다. 혹시 창섭이가 와서 해치려고 하거든. 내 잘못도 있지만 다른 자에게 내가 말려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죠. 감사합니다. 제 명함 드릴게요. 저한테도 꼭 연락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사복은 처음에 쌩한 분위기였지만 온정 있는 사람 같았다. 이걸 피디령한테 연락해야 되나? 보안사에 피디령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었다. 설인호가 출소 후 보안사 장교라는 사람이 찾아와 혹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 협박이나 비슷한 걸 하거든 즉각 연락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웬일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하도 뻣뻣하고 아랫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알았다고만 대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뒤 자기가 결혼 한참 뒤인가 두 번째로 왔었다. 예전에 뻣뻣함은 어디로 가고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일어나 싶을 정도로 저자세였다. 이창섭이 꼭 올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꼭 연락해 주세요. 그가 하도 굿싱굿싱거리고 저자세여서 겁이 슬그머니 날 정도였다. 민해 선물로 아주 비싼 걸 가져왔고 아내 주라며 봉투를 주고 갔는데 100만 원이나 들어있었다. 기분은 별로였지만 제법 큰 돈은 생활의 보탬이 됐었다. 여보, 마음 내키지 않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나 그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민혜가 착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닮아 살에 깊은 민혜는 어느덧 가족의 구성원이었다. 엄만 무서운 아저씨 나타나면 어떡해? 글쎄, 엄만 예전에도 그 사람 별로 안 무섭던데? 이미 어린 민혜도 가족사를 알고 있었다. 그만큼 설인호는 그 일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실 결혼 전에 두려운 일을 엮은 것은 아내였다. 아마 맥주캔에 이미 무언가를 타 놓았던지 겨우 몇 개의 캔에 연인의 무릎에 잠들었었다. 그 난리를 겪은 것은 아내였다.
괜한 일에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미네의 한마디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아빠, 무서운 아저씨 나타나면 어떻게 해? 그는 피데랭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젠 그가 겸손한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비 1995년 일지. 피대령은 은퇴했지만 모임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나름대로 동무였지만 자기들의 뒷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아직도 모임을 하시는 게 신기하시네요. 아, 네.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어색한 비유에 가볍게 웃었다. 죄를 아시나 보죠? 뻔뻔한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려워하죠. 낮은 톤으로 전화한 사람은 자기를 밝히지 않았었다. 다만 서리너를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다. 우린 최소한의 사람만 보호합니다. 하신 일들이 많으시니 범죄가 애매하시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린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군의 보안을 책임지는 부대가 파워가 있죠. 그 파워가 남용되고 악용되면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죠. 당신은 사령관을 잘못 만나서 본연의 일을 저버리고 악의 늪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일을 하긴 했지만 과잉 충성하여 출세했던 자들은 우린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그럼 간단히 여쭐게요. 왜 문무대 학살을 일으켰죠? 고려대 외대 학생들이 문무대에 입소하기 전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든 매와 비둘기가 같이 살잖아요. 여기 디스켓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저에게 제공하시죠? 우린 우리가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거래하자고요? 우린 이창섭, 한경산, 박대산, 김지근, 왕혜정 등 몇몇은 계속 주시해왔습니다. 그럼 창섭이가 뭘 하는지 잘 아시겠네요. 걔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잘 아시겠고. 그럼요. 유창섭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는 뼈저려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우리도 유로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스카브로 사건을 동양인이 했다고 해서 우린 수소문했죠. 지문은 바꿨지만 방식과 일부러 무언가를 남겨놓는 자신 있는 방식이 이창섭이 맞아요.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으려면 잡아봐라 하는 허세 같은 백장. 청부살인은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사협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창섭이 두려우니 거래를 하시자. 세상이 바뀌어도 참 많이 바뀌었네요. 둘이 허접하게 함께 웃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디스켓 말고 뭘 주시겠습니까? 박태상 씨가 너무 조사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개 안테나에 걸려 있어요. 그럼 전두환 끈앞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죠. 다 각자 그룹이에요. 각자 자기들이 벌인 일이 두려우니 그룹으로 엮여 자기 가족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창섭이하고 어떻게 딜하기 원하세요? 일단 박대상 씨를 살려야 이창섭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죽는다고요? 너무 사건에 가까이 가셨잖아요. 그 정도라도 오픈되면 지금도 열었다 치죠. 전두환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전두환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될걸요. 그러니 박대상 씨가 눈에 가십니다. 일단 박대상 씨를 저희 그룹이 보호하겠습니다. 전 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제 방식입니다. 그쪽 입장은 그렇고 창섭이 뭘 해드려야 되죠?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창섭이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종교 또라이. 그게 군에서 이창섭의 별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러리스트는 종교적 신념이 가세면 아주 잔인해져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종교 또라이라고요?
네, 이창섭은 그 3대대 500명 중에서 3명이 새벽 예배에 다녔는데 그중 한 명입니다. 아, 그래요? 별걸 다 알고 계시네요. 며칠 뒤 박대상은 차에서 자다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동경에서 박대상은 아주 오랜만에 창섭을 만났다. 신체가 타인으로 바뀐 것이었다. 그룹이 나름대로 체면 치레를 한 것이었다. 뒤 1995년 일제 스쿠바 대학의 규정은 아름답게 저녁 노을을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혼자서 가만히 저녁들을 맞는 수목들을 바라보며 저음으로 나무리 노래하니 참 속이 깊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얌전히 저녁을 맞다니. 대상은 창섭이 여전히 해맑은 웃음으로 맞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 개 백정보다 못한 사람 백정이 저런 얼굴을 하다니. 친구들이 트라우마가 심하지. 그때의 표정은 제법 어두워졌다. 그래도 우리 문무대 피해자들 덕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문무대와 결혼 안 받잖아.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등록받는 모양인데 신청들 하니? 하겠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무도 안 하지. 그것도 거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하니까 생각도 하기 싫겠지.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교련이 끝나고 문무대가 접어지고 의미 있었지. 하지만 피해가 너무 컸어. 너무 억울해. 내가 되돌아봐도 우리 동기들 너무 불쌍해.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20살에 그런 걸 당하다니. 마지막 말은 흐렸지만 비가 맺다. 갑자기 대상이 엉뚱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꺼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다니냐? 동에서 뺨 맞고 뭐에다 화풀이 한데 너네 너. 그럴지도 모르지. 다 되돌려 받을 일이야. 그런 일 내가 하고 있네. 남 얘기하냐 너? 너야 너. 살인마. 사람 백정. 옥신각신거리도 아닌데 그러고 있었다. 그래. 동생은 좀 어떠냐? 모르고 있었니? 뭔데? 내 동생 기억나지? 그럼 기억나지. 몸이 많이 불편했잖아. 내가 치매냐? 자살했어. 어? 순간 대상은 그 말에 굳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보고 이걸 나한테 꼭 전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한국 정보기관이 우리 집에 나에 대해서 귀띔을 한 모양이야. 창섭이 색바랜 편지 봉투를 꺼냈다. 형, 안 돼. 더 이상 하지 마. 창섭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대상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울어야 할 사람과 우는 걸 지켜봐야 할 사람이 딱 반대로 뒤바뀌어 있었다. 그때 대상의 머릿속에 몇 년 전 묘지 폭발 사건이 스쳤다. 너 혹시 묘지도 폭파했냐? 동생 묘지 네가 폭파했냐? 창섭이 덤덤히 대답했다. 내 동생 묘지 내가 폭파시키는데 누가 뭐라 그래? 피대령 그룹이 진절머리 치는 게 이해하고도 남았다. 이야, 너 진짜 사람 백정이구나. 내 동생 시시는 화장해서 내가 이미 간수하고 있어. 동생은 어차피 길어야 몇 개월 더인데 내가 백정질 그만두라고 좀 서둔 모양이야. 대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거 피대령이 너한테 전화라는 거야. 화해하지. 그래. 대상아, 그 디스켓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왜 날 보냈지? 널 보낸 게 아니라 자객 2명을 보낸 거지. 네가 길 안내를 한 꼴이고. 그래도 너 얼굴 보니 좋다. 대상이 멍했다. 이건 고래 싸움에 자신이 낀 거라고 생각했다. 걱정 마. 1981년은 어쩔 도리가 없는 한국을 전단이 휘젓고 몰아치고 안타깝게도 우린 소수였지만
이젠 전에는 100명도 안 되고 난 10만 대군을 이용할 수 있어. 넓게는 22만이지. 그럼 문무대 복수하려고 이단되고 돈 벌려고 사람 백정질하냐? 어렴풋하게 창섭이 이단 같다는 소리를 들었었다. 지구에 비밀은 없다. 더구나 영어과 출신이라 동기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있었고 어떤 직종에도 외대 영어과는 있었다. 창섭이 스토리 정도라면 기절했다가도 찬바람 없이 벌떡 일어설 내용들이었다. 언젠가부터 한국 정보기관이 창섭에 대해 수소문하고 다녀 역으로 자연스럽게 동창들에게 창섭이 근황이 알려지게 되었다. 유럽의 동양인 도륙자 하나, 이단의 핵심 멤버 둘, 문무대 사건 관련자 셋. 정보기관은 왠지 어떻게든 찾으려다 도중에 그만두는 것 같았다. 뭐 결과는 그렇게 됐네. 누군가 보낸 자기 날 살해했는데 제이슨이 날 살렸지. 그 때문에 제이슨도 지금 오른쪽을 못 쓰고. 아, 네가 옛날에 말했던 그 미군 중령? 종교에 심취해 있었지. 뭐 지금도 그렇고. 이단 말하는 거야? 야, 이단 하지 마. 이단이라기보다 소수파란 말이 맞아. 하긴 10만 20만을 스스로 보기도 그렇지만 이 소수파는 다른 이단과는 틀려. 내가 한 시절 신학 공부 좀 했잖니.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단이 다 거기서 거기지. 3단 4단이지. 진짜로 아니야. 여기는 긍정적인 만화. 이 소수파는 기성종교보다 훨씬 덜 썩었어. 그래야 숫자를 모으니까 그러는 거지. 얼마 동안 참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내겠지. 역시 대상인 이제나 저제나 샤프해. 뭐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지금은 좌우간 양호해. 그러다가 창섭은 허탈한 듯 한마디 했다. 하여간 뭐 제이슨과 나한테 잘하면 그만이지 뭐. 2단이 3단이가 뭔 의미야. 아마 언젠가 너네 버릴 텐데 준비는 해놨니? 아니. 아마 일하다 죽을 텐데 돈 좀 많이 모았어. 하여간 이 사업은 내가 무척 잘하네. 동기부여가 확실해서 그런가. 잘도 한다. 잘도 해. 이 사람 백정아. 대상이가 다시 빈정거리자 창섭은 말없이 환한 웃음을 지었다. 재밌어. 통쾌하고. 너 목회됐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착각은 위로잖아. 나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스스로 치유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과대표 안 됐으면 제적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 많을 거야. 뭐 계절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여간 자기 삶이 갑자기 생각도 못한 것으로 가버린 건 사실이잖아. 어차피 군대는 가야 됐잖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나친 자격지심이야. 그는 양주를 제법 큰 잔에 가득 따랐다. 나 이제 술도 마신다. 그러네. 그도 잠이 안 와. 난 아직도 강제 징집당하는 꿈을 꿔. 참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마약은 안 하니? 야, 이단이라도 그리스도인이야. 너무 우번해. 아니야, 생활은 올곧게 해. 때론 교회에서 펑펑 울고 나면 후련해. 언제나 한국에 가면 궁정교회도 꼭 들리고. 은정이하고 결혼식 했던 그 교회? 다른 연락해? 연락은 안 하고 나 혼자서만 멀찌감치서 보고만 와. 왜? 내가 고급 테러리스트란 거 한국 정보기관이 잘 알잖아. 하나 물어봐도 돼? 니네 딸 엄마만 은정이라며? 참. 넌 간단도 하다. 1983년 일이었다. 창섭이 헬렌 정현정 사건으로 소식이 두절됐을 때 은정은 형제를 만났다. 처음 의도는 그리운 창섭의 소식을 얻기 위함이었다.
형진은 원래 징계의 대상자였는데 부모가 바꿔치기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형진은 아버지가 현역 장성이었고 어머니는 바로 외대 교수였다. 부탁하면 혹 창섭의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서였다. 이문동의 허름한 치킨비어집이었다. 은정은 한편으로는 창섭의 연인이면서 한편으로는 특별 장학생인 곳에 견디기 힘들 때였다. 마시면 폭음이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형주가 먼저 대답했다. 아버지한테 부탁해볼게. 많이 마신 은정이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서자 걱정이 된 형주가 따라 나섰다. 마침 화장실은 누군가 심하게 토하고 있었다. 나 급해. 그럼 옥상으로 가자. 너저분한 옥상의 한 모퉁이에서 은정이 시원하게 방류했다. 밤도 깊고 맥주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은정의 소변이 세차게 바닥을 때렸다. 잠깐 서있던 형주가 방류 중인 은정의 뒤로 다가 불쑥 그녀의 힙을 들어 자기의 하체에 착 붙였다. 그리고 쑥 밀어넣었다. 처음 멈칫하던 은정의 힙이 마지못해 박자를 따라주었다. 백어택은 상대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은정의 본능이 도왔다. 제법 늦게까지 들자 은정은 학교에서 형주와 붙어 다녔다. 아는 애들 혀를 끌끌 찼지만 그냥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형주는 지루했는지 해가 바뀌자 구두를 바꿔 신었다. 하지만 임신을 남겼었다. 1984년 봄쯤 은정은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 창서의 편지를 받고 제대에 마중을 나갔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종로구 청운동 궁정교에서 그냥 둘만의 서먹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을 떠났었다. 대상이 알고 묻는 것 같다. 창섭은 그냥 대답해 주었다. 자기도 그 기간에 헬렌 정연정과 육체를 섞고 있었다. 피장, 파장, 그는 분풀이했고 헬렌 정연정 소령은 로망스로 받아들였다. 뜬금없는 보상의 문제를 창섭이 열었다. 내가 생각하는 보상의 대상 날짜는 제정 날짜로부터 복귀한 날까지야. 거의 1000일 될 거야. 그리고 외대는 독재 협전을 진상조사답게 우리를 잘랐으니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해야지. 부역은 뒤탈이 문제잖아. 그는 단호하게 문장을 읽는 것 같았다. 늘 마음속에 준비하는 것 같았다. 그게 쉽겠어?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방식도라는 거지. 난 내 방식으로, 넌 너 방식으로, 친구들은 친구들의 방식대로, 백정은 백정 방식대로. 아이고, 또 백정질 하려고? 어느 정도는. 난 한이 맺혔어. 문무대, 거기서 내 모든 것은 스탑했어. 창섭은 쉬운 얘기 하더랬다. 대상아, 너도 이제 한국이 만만찮은데 나도 알아. 처음부터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 각오했었지. 나, 옥리에, 꼽술에 두 개는 다 갇혔네. 난 워낙 이력이 생겨서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 백정이 별걸 다 걱정하네. 너도 백정이야. 뭔 말이야? 우리 어렸을 적 잘릴 때 논리가 빨갱이 친구면 빨갱이. 그렇게 잘린 게 1121명이나 돼. 그리고 6분이 이유도 없이 죽었고. 좋은 비유도 한다. 근데 6분이 죽었다는 건 또 뭐니? 의문사익명이라고 해. 죄 없이 끌려갔던 1121명 중 6명이 자살 내지는 타살된 거지. 직접적으로는 다 보안사야. 그런 일도 있으니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녹화 사업이란 걸 했는데 강제 징집된 희생자들을 학교에 뿌락지로 파견해서 운동권 친구들의 동태를 파악하게 했어. 그 과정에서 의문사를 한 거지. 세월이 많이 가서 저들이 힘이 약화되면 다 밝혀지겠지. 그럼 네 말대로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으면 되지. 그렇게 사람을 척척 죽여? 개 잡냐? 돼지 잡냐? 네 말이 세상에서 맞지. 근데 나한테는 안 맞아. 이 사람 백정아, 그게 또 웬 교변이야? 난
문무대 사건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 정신 상태도 20살 거기서 멈췄어.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했어. 창섭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대상이도 죽여야 되나?